대본 없는 정치 토크쇼 정치야 놀자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기철입니다. 네, 놀이터에 함께 계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부평갑지구당 위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평갑위원장 이성만입니다. 이제 두 번째죠? 네, 두 번째고 첫 번째 했던 것 중에서 좀 부족한 점 좀 잘 보완해서 여러분들의 정치 문제를 시원하게 또 열심히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재용 전 인천시의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재용 전 시의원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그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지난 첫 번째 방송에 대해서 좀 자평을 좀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들 다시 하시겠어요? 네, 어땠습니까? 참 평가 그러니까 주변에 들어보시는 제가 이제 좀 그걸 화면을 보니까 네.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제 예. 머리가 아주 막 허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저 정도까지 머리가 없었나 이렇게 좀 당황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유재용 시의원께서 전 네. 시의원께서 좀 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톤도 빠르고 좀 강약도 거센데 상대적으로 좀 제가 좀 말도 느리고 좀 노쇠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머리도 없는 데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하고 좀 자신감 있는 표현을 좀 더 해야겠다. 네. 좀 그런 반성도 하고요. 또 한번 보니까 좀 내 자신의 논리 문제도 한번 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부족함을 이제 보완해서 좀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그렇습니다. 네. 저 유 의원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제 입이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말이 좀 빠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적으로 또 이성만 위원장님께서 워낙 또 차분하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해주셔서 네. 좀 보완이 된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출발부터 좋습니다. 서로 결국은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여하튼 저 정치야 놀자는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극히 당당한 논리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정치계를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정가풍월은 그 정계의 핫 이슈에 대해서 나와 계신 패널과 그리고 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지금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을 날리면서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막장으로 좀 치닫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관세 폭탄이 중국에는 GDP가 보통 0.4에서 0.5% 포인트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떨어진 GDP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약 0.1% 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중국의 통신업체죠 화웨이의 제품을 구매하지 마라, 거래를 중단하라 이런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가 2분기 이후에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네, 뭐 우리 저 이성만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은 사실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그 경제 구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하는데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은 뭐 직격탄으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미국은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면에 중국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는 거의 절대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경제적인 그 밀도가 높습니다. 근데 양 국가가 충돌하다 보면 이것이 블록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편 내 편을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편 내 편 갈라갖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당신은 미국 편이요 중국 편이요 이렇게 됐을 때 제2의 사드 사태와 같은 네. 그런 아주 곤란한 위치에 처할 그런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험 요인을 좀 해소해야 됩니다. 위험 요인을. 그러니까 네. 환율 변동폭이 지금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변동폭이 심한데 그런 변동폭을 줄일 수 있도록 뭐 외국 통화와 스와프를 한다든지 그래서 네. 안정 장치를 좀 둬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수출하는 어떤 수출지도 지나치게 이제 뭐 중국, 미국, 일본도가 아니라 좀
우리나라 그동안 많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라든지 좀 다변화시키고 네. 또 우리 이제 자원 문제까지도 지금 뭐 경쟁이 치열한데 자원에 대한 문제도 좀 다원화시키고 해서 외교 문제를 좀 폭넓게 가면서 네.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오는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보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이 수출이 가지는 비중을 좀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를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해왔던 소득 주도 성장이야말로 네. 지금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여건의 현실인데 예. 하여튼 우리 정부가 지혜도 발휘하고 그다음에 우리 온 국민이 좀 함께 네. 좀 의식을 같이 하면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우리 그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립니다. 일단 이동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신남방 정책으로 해서 수출의 그 분산 폭을 미중에서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출의 비중을 줄이고 내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건 국내 현실상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미중 일이 그 제가 이성민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갈등인지 분쟁인지 전쟁인지 어느 나라가 좀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미중 문제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부닥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세계 패권하고 관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에서 중국이 도전하는 양상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어필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대부분 예상했던 안정적인 후보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우리 후보께서 될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했지만 그 갖고 있던 미국 제일주의 또 도전해오는 새로운 패권에 대한 확실한 입장 네. 이런 거에 대한 표를 던져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는 좀 구조적이고 예. 충돌의 과정에 와 있고 좀 안타까운 일은 이런 것이 계속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계속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네. 장기적인 미래의 어떤 경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뭐 당장 그 내수를 늘리는 게 어렵다. 당장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이런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위험 요인이 점점 증대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내수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어떤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어봤다가 제 답변 시간 다 뺏긴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여쭤봤냐면요. 민주당, 그러니까 더민주에서 그 보는 시각이 좀 어떤지 예. 또 언론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역 갈등이다, 네. 무역 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음. 표현들이 이렇게 엇갈리는 건 보는 시각의 그 농도가 얼마나 짙냐 낮냐를 그렇죠. 가름하는 건데 이성만 위원장님이 그 보시는 건 갈등 정도로 좀 보시고 계셔서 갈등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 갈등보다는 강하고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전쟁은 제가 이제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게 그 미중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현재 일어나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죠. 자, 왜 끝났다고 표현을 드리냐면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5,400억 달러예요. 미국이 중국으로 보내는 게. 중국이 미국으로 보내는 게 또 미국이 중국으로 보내는 게 1,300억 달러예요. 근데 엊그저께 발표한 대로 2,000억 달러 관세 매겼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3,250달러 미국에서 관세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매길 데가 없어요. 근데 중국도 엊그저께 600억 달러 매겼죠. 이번에 남은 700억 달러만 매기면 관세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금액으로 따졌을 때 미국이 이긴 전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날 것들은 딱 뻔히 나와 있어요.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엔 금융 환율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제도 군사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게 순서예요. 경제학자들이나 이 나와 있는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예, 방송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장기화로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경제정책 변화에 시급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터져 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그 1,050원에서 1,200원대까지 한 달 보름 만에 대략 한 150원 정도 올라갔고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그 0.34% OECD에서 꼴찌했어요 저희가. 또 그 소식을 전해 듣자 주식시장이 요동쳤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한 2조 원어치를 팔아치워 버렸어요. 그래서 증시가 급락했죠. 미국이 계속 강달러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국에 있는 그 위안화 가치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것만 때리면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에 있는 피해액이 3조 원이 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에서는요, 어떤 기업을 19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실정이 이래요.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도면은요, 경제 사망 신고한 거예요. 네, 내가 그 문제를 자꾸 정치적인 지원 문제로 이렇게 연관시키면은 우리의 지금 어려운 어떤 경제 현실을 풀어가는데 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대로 정의하고, 경제적인 어떤 사법 처리, 경제적인 범죄의 문제는 범죄의 문제로 같이 분리해서 나가야지, 이거를 자꾸 뒤섞어서 하나로 뭉개버리면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요 질문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소득 경제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감기문서 알았다 페르무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책적이나 지금 정치적 상황을 지금처럼 현 정부에서 지금 운행하는 것처럼 옹졸하고 치졸하게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만간 그 경제 사망 신고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풀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이 첫 번째 꼭지에 대한 질문은 하여튼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한테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경제 문제로 출발했는데 사회 문제로 좀 하나 가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3월인가 양주에서 일가족이 그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이 이제 살해를 했는데 가장은 이제 그 자리에서 경찰한테 체포가 됐고요. 또 올해는 또 시흥에서 일가족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의정부에서 그랬죠. 그 일가족 4명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런 그 가족들의 그 잇따른 그 사망 사건을 보면서 우리 어떤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제 사회 안전망이란 부분도 있지만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경제 자체가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본인이 어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좀 상황에 도달하셨는데, 이 자영업을 하면서 좀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여기서 좀 먹고 살고 좀 가족도 좀 행복하게 누리고 살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어려움에 빠지면 그 어려움에 빠진 걸 딛고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한 번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얘기하셨던 사회 안전망도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복지 체계를 통해서 최저 생계를 좀 보호하기 이전에 뭐 자활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활 구조라든지,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층이 좀 튼튼해져서, 예를 들자면 중산층에 계시다가 사업의 실패로 좀 떨어지더라도 그 밑에 단계에서 보완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이 잘못되면 나는 또 내 가족은 완전히 급전직하한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공포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문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경제 구조가 너무나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미중 갈등이 얘기도 했는데, 수출 주도 경제가 가진 약간 어두운 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려니까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니까 그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되게 적게 지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적게 지불하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이거를 이기는 방법으로 사업들, 자영업 등 사업을 택했지만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이제 딛게 된 거죠. 그래서 좀 국가가 복지 체계도 좀 더 예.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 어렵지만 전 보다 공격적으로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상승 부분도 예.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가 일부 책임지는 구조가 가서는 안 되고 자영업자한테 오히려 혜택을 더 주는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제를 인상분으로 인해서 한 21만 원 정도 가격 상승분이 되면 네. 5인 이하 자영업자한테는 한 25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최저임금제 높인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더 임시직을 더 고용했으니 한 4만 원 더 주 이 사람들 자영업을 좀 나갈 수 있도록 예. 오히려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걸 떠나서 국가정책 같이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보탬을 주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의 소득도 좀 늘어나고 그 예. 늘어난 결과로 예. 자영업도 살아가는 선순환 시스템을 저는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달성이 됐다고 엊그저께 대한민국에서 그 정부 차원에서 다 자랑을 국민들도 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굉장히 아픔도 있는 거예요. 자, 하루에 우리 노동자가 6명이 산재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 34명이 하루에 자살을 해요. 거기에 50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80명의 여성들이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여러 곳에 구멍이 나 있고 이런 그 일들은요 현 정부에서만 구멍이 나 있던 거 아니에요. 그전 정부에서 구멍이 나 있고 계속 구멍이 나 있던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금융정책 실패하고 금융정책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금융정책 실패하고 소득주도 성장 그 정책이 실패했다. 그래서 사회적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일가족들이 이렇게 다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나. 저는 5월 가정에다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 시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애들 3명 키우지만 그 가장이 7천만 원 빚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4살짜리 그 딸내미를 끌어안고 엄마가 2살짜리 아들내미를 끌어안고서 그리고 연탄 피워서 자살한 거예요. 네. 예. 근데 네.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건 참혹한 현실을 국민들이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북한에 이번에 800만 달러 또 지원한다고 그러죠. 또 남북 경협 한다고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민들은요 이런 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일반 대출, 담보 대출 다 막았죠. 그래가지고 서민들 1금융, 2금융 이용해야 되는데 못 이용하니까 3금융하고 사채시장으로 내몰렸어요. 갈 데가 있어요. 사채시장 뺏게. 정부 여당은 전부 모르쇠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라도 빌려 쓰거나 어디라도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다 태워먹은 꼴이 일어나고 마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직시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식민지적 자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이 자본은 금융구조를 바꿔주는 게 맞죠. 그리고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금융이 사회적 금융이잖아요. 실패하신 분들한테 다시 재생할 수 있게끔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사회적 금융인데 정부에서도 이거를 발벗고 나서지 않고 있어요. 벼랑 끝에 국민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세무조사, 압수수색, 적폐청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만하시고 대출 규제 풀고 경제정책 다시 회개하셔가지고 국민들 좀 먹고 살게 하려는 게 이번 그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사례를 놓고 이제 해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목표점은 같기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또 지금 그 여당 쪽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자영업자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한국당 쪽에서 얘기는 이제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 방향은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남북 경협을 그 어떤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드 사태로 인해서 네.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받은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40%나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서 오는 자영업자 혜택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예. 또 하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일하는 그 우리 북한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이 $100에서 $1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몇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낮게 누가 해소하고 있으니까 예. 낮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잉여 이익을 누군가 중간 관리자나 중간에서 일하거나 또는 원 부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단가가 100원이다 그러면 각자의 임금 비율이 있는데 그 최저 단위를 북한 노동자가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잉여 부분을 우리 한국 노동자한테 분배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남북 경협을 다시 하려고 해도 미사일 문제 때문에 지금 북미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화된 사회를 구조화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우리 국민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어떤 순조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사실은 내 앞전거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맥혀서 온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정권 탓을 하지를 말고 예. 그렇다고 뭐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정쟁을 하기보다는 너가 잘못했으니 상대적으로 나한테 표를 주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네. 보다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 100% 오른 건 아니에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그 시적절로 갈 건 가고 해서 그래도 우리의 내수를 살리고 어떻게 하든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자꾸 경제 문제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고 사회 문제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구조나 또는 우리 정치 발전에 대해서는 참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경제 문제를 오늘 끝장 토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마무리 발언도 해주시죠. 자, 그- 어쨌든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떤 예. 이유가 있었냐면 어쨌든 그 대통령의 따님이시죠. 문다혜 씨가 해외로 이주하셨잖아요. 예, 그건 맞잖아요. 그건 뭐 이주한 거 맞잖아요, 그죠, 위원장님? 근데 네. 그 문제하고 제가 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네. 대한민국 국민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대통령 따님으로서, 대통령 가족으로서 한번 들어오셔서 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들어봐 주세요. 이 말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민생투쟁 대장정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24일 날 서울에서 이제 마무리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장정을 그 평가를 놓고 이제 또 확실하게 또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이런 쪽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쪽은 일단 말실수를 했고 또 예언을 확장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의 그 한 달간 4,080km 정도를 다니셨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성만 기자께서 하시겠어요 먼저? 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께서 이게 대장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봐요. 이분이 원래 정당 생활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갑자기 당에 입당을 해 대표까지 되신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자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래의 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결국은 기존 여당하고 세게 부딪혀서 극과 극, 강대 강의 대치를 만들어야 예. 자기 당대표이니까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결과를 네.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은 앞서 평가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런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 네. 그런 분들 위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외연에는 실패하고 과거 좀 극우 성향이 강하신 분들 네. 위주로 뭉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중간층의 지시층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또 중간자적 입장에서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무역 갈등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또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정치권이 네. 서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네. 저렇게 계속 바깥으로만 도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래 갖고 되겠느냐. 예. 결국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30%짜리 정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황교안 대표의 뭐 좋은 말이라서 대장정인데 어떻게 보면 집 나간 거죠. 집 나간 건데 이것이 자기 개인 일부에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너무 큰 좀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자유한국당한테도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동의하세요.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지금 안 좋다 그러시는데.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집 나간 거 맞죠. 네. 집 나간 거 맞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 나간 거 맞아요. 아니, 집 나갈 만하니까 나간 거예요. 가출했습니다. 네. 나간 거 맞고 그럼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들어오라고만 하지 말고 명분을 주세요. 그럼 들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대장정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하게 됐습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그 진보단체에서 우리 강화문 관장이 천막 치는 거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틀어가지고 민생 그 투쟁으로 간 거예요. 대장정을 이미 간 거예요. 그래서 4,080km 돌아가지고요. 엊그저께 온 겁니다. 그건 뭐 정확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님께 굉장히 감사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황교안 대표가 그 덕분에 전국 돌면서 실제 국민의 뼈 깎는 소리를 들었고 또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었던 거예요. 또 그 덕분에 한국당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황교안 대표 본인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도를 통해서 정치적인 자신감을 본인이 얻었을 거예요. 다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죠. 여러 가지 또 혹평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의 대정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투쟁과 계속적인 노력으로 이 외연 확장이 일어날 거고 또 제가 그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산무 정권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주당 정권을 보고 여당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무능 정권, 무책임 정권, 무대책 정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보수의 외연 확장과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최선을 다한 황교안 대표께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좀 진짜 네. 진짜 안타깝고요. 예. 어떻게 보면 무대뽀죠, 무대뽀. 그래서 국회는 네. 서로 타협을 하고 논리를 서로 제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을 위한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지 네. 이렇게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급적 사회자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개입 안 했다가는 진짜 끝장 토론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제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말말말입니다. 그 말말말 첫 번째 코너는요. 꼭지에서는 그 하도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했다고 특정 지지는 않고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했는데 그 13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전주보다 0.6% 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50%가 됐는데 반대로 이제 부정평가는 0.4% 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56.6%가 됐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또 여론조사 하나 또 나왔어요. 좀 특이하게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긍정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던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왜 지지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이 전 모르겠다. 아니면 대답을 안 한 걸로 나왔어요. 이게 특이한 여론조사입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지지는 높아졌는데 그 지지한 분들이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현상을 놓고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성관 위원장 먼저 순서대로 할까요? 예. 일단은 뭐 이제 50% 넘었다라는 것은 일단 뭐 과반 국민들에게 그 이상에게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 있던 국정 지지도가 뭐 그렇다고 현편없이 낮았던 게 아닙니다. 다 48, 49 사회자분 말씀하셨듯이 0.6% 상승을 한 거니까 뭐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과반수는 네. 그냥 그러니까 통계론적으로 이해하면 과반수의 그 분들은 그래도 지지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이 등락의 폭으로 조금 뭐 올라가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은 또 이제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민주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5.18 민주화 운동 또 이제 뭐 망원 발언 그 다음에 또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일 예. 뭐 10주기 뭐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돼서 다소 우리 좀 진보 정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갤럽 조사에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설문지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가 그걸 모르겠다가 몇 프로인지 뭐 나머지 항목이 몇 프로인지는 저도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상하긴 하지만 좀 좋다는 거죠. 좀 좋다. 네. 근데 그 좋다라는 얘기를 모른다를 찍는다는 얘기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좋다. 그냥 좋다. 네. 이유와 상관없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유와 상관없이 좋은 것이 무조건 열광적이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예. 다른 대안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좋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우리 황교안 대표 뭐 거리두장기에 나왔지만 보다 대한정당이 생겼을 때 네. 대한정당에 대한 부분으로 좋다가 옮겨가면서 네. 여기 잘못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안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여하튼 예. 여기를 계속 좀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의식이 반영되지 않았나 네. 제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50%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다만 아까 전에 갤럽에서 그 조사한 대로 모르겠다라는 그 1번 항목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탈할 수 있는 조짐도 보인다. 왜 그러냐면 특별하게 무엇을 잘해서 나는 국정을 지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일단 해줘서 국정에 힘 좀 받아서 경제 좀 먹고 살게 해다오. 사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메시지일 수 있는데 하여간 예. 그 이런 여론조사들을 잘 우리 정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예.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살펴주십사 이렇게 짧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기대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꼭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점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께서 그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다. 그런데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요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이제 보도가 돼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은 줄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걸 놓고 지금 애교 기밀 유출이다 아니면 국민 알 권리다 놓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보시는 시각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성배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은요? 이 강영상 의원의 그 발언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봐도 둘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러 결정한 문제를 제3자한테 공포하듯이 했을 때 과연 둘 간의 문제가 신뢰감이 유지될 수 있느냐. 예. 좀 더 크게는 회사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들끼리의 만남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입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거를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전제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외교 문서에 의하면 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은 3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3급 비밀로 취급을 한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비밀 문서를 많이 취급하는 그런 작전처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이 작전 계획이나 이런 거 내가 읽어보고 밖에 나가서 누설하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용상 의원의 발언은 그분 개인에 대한 내 문제도 내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의 처사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누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수회담을 옛날처럼 했다 손 칩시다. 지금 영수회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했는데 나와서 서로의 엠바고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지 말고 속 터놓고 얘기하자 했을 때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 가서 얘기해 버리면 네. 과연 누가 신뢰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치졸한 논리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자한당 자체 내에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으로 빨리 지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맺고 빨리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이성만 위원장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 외교기밀 유출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한국당 강효서 의원이 대사관 자료를 훔쳐왔어요. 줬으니까 받았을 거예요. 그 누가 줬어요? 현재 공무원이 준 거예요. 남이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거두절미하고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맞잖아요. 그죠?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뭐 그 다른 논리로 얘기하자면 현 정부에서 일어난 건 맞잖아요. 대한민국 수장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 외국인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셨어요. 외국인 장관이 누구세요? 강경화 장관이세요. 그죠? 여당이 주장하는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칩시다. 만약에 공익제보가 아니라면 내부 공직자 기강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조국 수석하고요. 강경화 장관이 당장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사임해야 되는 거고. 상급 비밀이 누출됐는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저도 인정할게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먼저 잘못된 게 무엇인지 먼저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국민들께 머릿속에 사과해야 됩니다.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도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떠드는 분 계시죠? 누구세요?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님이세요. 이분하고 저희 한국당에 강효서 의원님하고 고발을 하든 책임을 묻든 순서가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 조국 수석,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 사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전임이든 후임 저희 그 민주당이든 저희 한국당이든 이 사람들 고발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똥 싸고 누구한테 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문제는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 그 유재홍 전 예. 시의원께서 적절하게 표현한 예.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혹시 외교부의 기강은 해야 되지 않은지 그건 따져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인데 그건 뭐냐면 강효상 의원은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냐. 우리 국가를 책임지는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요 문제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냥 일반 외교관한테 들어서 일반인이 얘기한 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예. 이런 점이 좀 그건 따져야 되고요. 예. 정청래 의원 문제도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해야죠. 따져야죠. 그래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 하되 그렇다고 강효상 의원이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 그건 면책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부분적으로 오늘은 이 꼭지에 대해서는 접근한 부분이 있다고 네,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 저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일탈이 좀 벗어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손학규 대표께서 그 27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본인은 퇴진과 이선 후퇴는 없다. 당의 화합을 이끌 중립적 인사를 당 내외에서 모셔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 발언 때문에 그 바른미래당이 그 혁신 비대위 구성, 혁신위를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한국당이 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송거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손학규 대표가 얘기한 그 혁신위를 구성하면 바른미래당이 다시 회복이 될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문제. 예. 그래서 이제 혁신이 구성하는 문제인데 앞서 얘기했던 예. 이제 우리 김종인 전에 대표 이제 모시는 문제와 이제 우리 자한당에서 예. 이제 김병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의 전제 조건은 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사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당직자들이 다 주요 당직자는 사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예. 그 다음에 그 양반들한테 전권을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양반이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보다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네. 제 3의 영역에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을 잘 모은 다음에 예.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가야 저는 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그 지금 바른미래당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성공할 수 있냐? 저는 냉정하게 실패를 불보듯 뻔하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하태경 의원이나 지금 오신환 의원이나 어쨌든 간에 바른정당 출신들로 예. 구성돼 있고 또 안철수계가 돼 있고 또 손학규 쪽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지붕 세 가 중에서 이거 합쳐질 수가 없어요. 비대위를 네. 구성한다고 해도 비대위원장 오신 분 정말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까지 다뤘고요. 우리 마지막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인천 전망대입니다. 인천 전망대는 인천의 그 주요 정치 사회 문제의 부분을 이렇게 시사 문제를 점검하는 코너입니다. 앞서 시간이 항상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천 전망대를 몇 곡씩 준비를 하는데 이걸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핫하고 생각하는 뉴스인데요. 우리 검단이 그 2기 신도시였죠. 검단이 2기 신도시의 마지막 그 도시였고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되면서 검단 특히 주민들이 검단은 분양이 앞으로 열릴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분양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단은 분양의 무덤이 될 거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후유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도시계획이나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패널께서 나름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답변을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신도시 정책 자체가 가지는 폐해가 되게 큽니다. 신도시 정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아파트가 잘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생활권이 서울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로 이주하려는 의사를 갖게 되고 그 예. 얘기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잠재적인 수요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층이 두터워져서 신도시를 만들고 나서 한 몇 년, 5년, 6년 지나게 되면 이 서울시 안에 있는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가속화시키는 건데요. 이번에는 2기 신도시 또 신도시를 만들고 모도시와 신도시 사이에 네. 중간에 또 신도시를 만들어버린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데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된 것은 또 이거 외에 네. 정부 규제도 이제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이제 뭐 급등하게 되니까 이거를 좀 잡고자 하는 또 금융 정책의 결과와 같이 맞물렸다고 보는데요. 일단 올해 내 검단이 뭐 한 12,000가구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좀 암울한 현실이고 이에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부랴부랴 나서서 뭐 GTX A 노선을 해서 검단과 강남을 뭐 20분 이내로 주파하겠다 또는 도시철도 뭐 1호선, 2호선을 연결하겠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 발표한 결과로 해서 그것이 분양이 됐다 한들 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계양 우리 대정지구 불과 이제 5km 거리인데 원래 계양 이쪽 제3기 신도시도 사실은 그 산단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출발한 것이 나중에 이제 신도시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저는 좀 본연의 임무를 네. 좀 해서 좀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적인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검단은 사실 뭐 그 한강 신도시라든지 한강 신도시라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 김포 신도시라든지 근데 끼어 있는 형태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김현미 장관이 했던 그런 발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좀 시장을 안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또 이
계양 쪽은 또 부평 지금 저 유재용 의원께서 지역구로 있었던 지역과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성만 위원장께서는 계양은 원래대로 산단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떠신가요?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먼저 그 혁신도시라고 하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혁신도시 만들어서 그 전국에 뿌렸는데 전 잘했다고 봐요. 그 왜 그랬습니까? 수도권 집중화 막자고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수도권 그 신도시 1기, 2기, 3기 지금 3기까지 발표됐잖아요. 결국에는 1기는 40km 반경이었었습니다. 2기는 30km 반경. 이번에 3기는 20km 반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검단 저쪽 이거 되겠어요? 신도시가 일어난 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그 교통 정책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3기 쪽으로는 GTX 비노선 바로 지나가잖아요. 대장동으로 바로 지나가요. 이런 여러 가지들의 편리성 15분이면 가요 서울로. 거긴 그냥 서울이에요 차라리. 네?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누가 부정 받겠어요. 3기 신도시로 다 몰리죠. 또 검단 신도시가 잘 안 되면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계양 신도시 저는 송기훈 시장님이 그 100만 평 테크노 만들겠다 했을 때 좀 박수 쳤었어요. 사실 잘 생각했다. 정말 국가의 소중한 그린벨트 풀어서 DB 해제라고 그러죠. 국가의 소중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저런 산단 만들어서 정말 우리 그 인천에 심장 동력으로 사용하고 먹고 살게끔 했으면 좋겠다. 근데 탁 퇴색되잖아요. 아파트 짓겠대. 아파트 질 데가 없으면 못 져요? 진짜 저 LH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아니 국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심 속에 힘 있는 LH가 들어와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 100만 원짜리 그린벨트 휙 풀어가지고 아파트 짓고 성과급 잔치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정책하는 게 어떻게 옳은 거냐고요. 국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집권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런 거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집권하고 나면 다 바뀌어요. 신도시 계속 발표해요. 집값 잡겠다면서 잡히겠어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노릇이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한 꼭지만 더 가겠습니다. 그 동구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민들이 수소 연료 발전소가 위험하다 할 때마다 그쪽 추진 측에서는 위험하지 않다 이랬는데 공교롭게도 23일 날 강릉 벤처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명 정도 또 사상자가 발생을 했죠. 이에 앞서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법이 없을까요? 이걸 지금 이 수소 발전소 문제를 가지고 동구가 많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뭐 해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주민들의 믿음을 네. 확보하는 길이거든요. 사실 강릉에서 수소 탱크가 이제 폭발해서 8명이 사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동구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연료전지 주식회사에서는 뭐 여기는 뭐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업주 입장에서 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좀 동구청이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빨리 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또 더군다나 수소 연료전지는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겠죠. 예. 그런데 요 문제를 좀 국민들한테 좀 보다 소상히 얘기를 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대처기가 지금 약간 교착 상태고 활성화되지 않는데 요 문제도 좀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동구 문제 해결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미래 아까 말씀드린 성장 동력사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 자체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어디든지 예. 생길 때마다 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정부가 나서서 네. 좀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고 네. 문제를 국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옳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그 문재인 정권에서 들어와가지고 할 때 공론화 작업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500명을 불러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갈등 관리가 들어갔고 그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이야기가 다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논쟁하고 논의해가지고 결국에는 합의점을 이뤄냈어요. 이게 지금 공론화 작업인데 지금 동구 쪽에 있는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여기도 사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박남춘 시장이 야 공론화 작업하자 들어와봐 전문가들 있잖아요 들어오라고 해서 외부 내부 인천 동구 중구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 설득을 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답안지가 나와야 되는데 야 난 할 거야 데모하든 말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니까 지금 때마침 또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이러니까 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행정의 디테일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유재용 시의원께서 좀 한 가지 좀 더 아셔야 되는 내용은 예. 이거는 이미 허가는 네네. 그러니까 전에 계시던 청장이 다 허가를 내준 겁니다. 예, 예. 허가를 내준 거고 허가에 근거해서 공사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구청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허가하는 상황이라면 그래 허가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공론화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허가가 이미 다 나간 거예요. 예. 나가는 거니까 더 이상 동구청에서 뭐라고 이미 나간 거를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추이를 지켜본 겁니다. 다만 폭파가 됐잖아요. 예. 사람 8명 죽었잖아요. 이거는 사상 8명. 8명 사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하면 사상한 건데 예. 이것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과연 안전하냐? 예. 그래서 지금 유재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뭐든지 한번 정부가 나서서 예. 토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쨌든 예. 저도 잘못됐다 하면 예. 더 가기 전에 얘는 허가는 났지만 공사를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예, 허가가 난 겁니다. 자, 이미 이거는. 허가가 난 건데 잘못됐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바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동감합니다. 네. 네, 오늘 인천 전망대가 다뤘던 두 꼭지에서는 두 분의 패널이 사실 그 합치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견 합치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웠던 점 있습니까? 말씀하실 게 있나요? 과정에서 하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그 시간을 왜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네, 이 상황에서 계속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예,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되게 어렵다. 예. 예,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뭐 수출 주도 경제다 뭐 자꾸 수출을 하려면 물건값을 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예. 인건비 깎은 거예요. 네. 자본이나 기술에 다 돈을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피곤하다. 네. 그것이 저는 뭐 정조권 탓을 잘못했다 우리가 잘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피곤한 상태인데 이 피곤한 상태를 결국 해결할 주체는 정치권이라고 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나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부족한 점이 있죠. 사람인데. 잘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여야가 예. 모여서 네. 좀 우리 안타까운 국민들의 현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좀 논의하는 좀 그런 모습을 빨리 연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도 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예. 외교 때문에 삼류 국가로 추락을 하고 지금 남북 관계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경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 검경은 진짜 가관인데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여야 국회의원들 또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국민은 뭐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갖고 있는 자, 가진 자, 부잣집에서 인준이 난다고 하잖아요. 여당에서 좀 더 폭을 넓혀서 안아주시고 국회로 들어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명분을 네. 주세요. 그리고 실리를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정치계의 샛별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본 없는 정치 토크쇼 정치야 놀자. 네, 오늘도 지극히 타당한 논리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 상황을 분석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어서 네이버 TV에도 이제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치야 놀자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